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자주민주 통일의 모든 영역에서 총공세를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북미 회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미 실무회담을 스톡홀름에서 했어요. 물론 이 도심지에서 한 건 아니고 외곽에 이제 산속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저 멀리 미국에서도 멀고 북한에서도 멀고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회담을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스톡홀름이 원래 뭘로 유명하냐면 그 매년 노벨상 시상식을 하는 곳입니다. 스톡홀름이.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노벨상이 받고 싶어서 뭔가 스톡홀름에 지금 좀 잘 보이려고 저기를 잡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런 분석이 좀 있고요. 이 스톡홀름이 어느 나라에 있죠? 네, 스웨덴. 스웨덴이 그 동구권 사회주의권 말고 서방 사회에서 최초로 북한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나름 가깝고, 또 많은 서방 나라들이 북한하고 수교가 안 맺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 스웨덴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서방 사회와 북한을 이어주는 어떤 창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스웨덴에서 회담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어차피 결국은 결렬이 됐어요. 예비회담과 실무회담 뭐 이틀 동안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는데 왜 결렬이 됐을까? 북한에서 밝힌 입장은 이겁니다. 결렬되자마자 바로 입장을 밝혔죠. 자, 지금 정세는 대화냐 대결이냐 기로에 들어섰다 라고 지금 시기를 딱 규정을 했어요. 자, 작년부터 대화 정국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몇 번 했죠? 네, 2번인지 3번인지 좀 애매하죠. 네, 3번이라고 합시다. 올해 그 여름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상 단독으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으면 회담인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대화 국면인 거죠. 대결이란 건 뭐냐면 2017년에 막 미사일 ICBM 날아가고 이게 이제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이냐 2018년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2018년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2017년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로에서 지금 실무회담을 했는데 일단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실무회담을 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그 실무회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길래 한번 들어보려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를 잘랐죠? 존 볼턴, 네, 볼턴을 해임을 하고 마치 새로운 뭔가 구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새로운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도에 좀 나온 게 미국이 들고 간 건 그럼 도대체 뭐였냐? 베트남식 무슨 경제 발전? 이런 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북한한테 가서 야, 이거 새로운 안 아니냐라고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 발전을 베트남식으로 할지 무슨 식으로 할지 그게 미국하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왜 미국하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볼 때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길래 한번 만나봤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새로운 방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방안이 뭔지를 자기들이 다 얘기를 했고 시간도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했냐? 하노이 회담, 2월달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벌써 2월달에서 10월달이니까 8달,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고 새로운 구상을 할 만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놓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얘기는 잘 됐는데 합의가 안 된 거라서 2주 후에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8개월 동안 준비해도 안 되는 걸 2주 만에 뭘 준비하겠다는 거냐, 너네 안 된다. 그래서 2주 후에 안 본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뭐냐, 미국이 준비를 안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었으면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준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주겠다.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기다려주는데 그래도 안 되면 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제 조치를 해왔다. 뭐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뭐 핵무기 개발 제작도 중단하고, 뭐 미군 유해 송환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러면 이런 선제 조치에 대해서 미국 너네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를 하는 거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지금 추가 제재 하지 않았냐? 추가 제재, 그 다음에 합동 군사연습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한국에 자꾸 첨단 전쟁 장비를 반입하고 있지 않냐? 이 세 가지를 딱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만나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딱 제시한 게 이겁니다.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해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자꾸 비핵화 얘기를 하는데 답을 알려준 거예요. 새로운 구상이라는 게 너네는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예.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죠? 네, 전쟁훈련, 주한미군, 네, 첨단 무기. 네, 첨단 무기 반입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첨단 무기도 문제예요. 네,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이것도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답을 내놔라 이거죠. 그리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건 제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없어져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가 된다. 그래서 이걸 너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재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거냐?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거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의 비핵화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북한이 그대로 미국한테 돌려준 거예요. 너네가 이걸 해라. 맨날 우리한테만 이거 하라고 하지 말고 CVID를 너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거를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협상 재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협상 재개가 없다. 연말까지 이걸 하라는 겁니다. CVID의 시작을 밟아야 된다. 이걸 이제 북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그럼 미국은 반년 넘는 시간을 줬는데 왜 새로운 계산법 준비를 안 했나?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 결국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미 본토에 있는 너네 ICBM 다 없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그걸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의 ICBM 다 없애야 우리도 뭐 핵무기를 없애겠다. 이거는 뭐 1, 2년 안에 풀 문제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될 핵심 화두는 결국 주한미군이다 라는 거죠. 이건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바로 찾아가서 협상을 했죠. 그때 중국이 요구한 게 대만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협상이 한 10년 정도 계속 거듭됐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나서 결국 대만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했죠. 그러고 나서 수교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에 있는 미군이 자기를 바로 코앞에서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바로 코앞에서 자신들을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게 일단 급선무다. 너네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사실 이번에 미국이. 그래야 실무회담이 제대로 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 미국이 저걸 안 들고 갔습니다. 왜 안 들고 갔냐?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만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북아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으로 직접 들어와 있는 거고 중국, 러시아 이 전 세계 내노라는 강대국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주 첨예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대강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뿅 사라진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 그냥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만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북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고 지금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 지역이 동북아와 중동인데 중동도 지금 어렵잖아요. 이라크 이미 포기했고 아프간도 지금 철수하려고 그러고 있고 시리아도 포기하고 있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중동 포기했어. 동북아까지 포기해. 그러면 세계 패권 그냥 다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세계 지배 전략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죽어도 붙들고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북한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게.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또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게 만약에 주한미군을 어쩔 수 없이 빼는 상황이더라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겠죠. 어떻게 유지할 거냐? 확고한 친미 반북 사회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근데 지금 수십 년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점점 친미 반북에서 반미 친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많이 되돌려놨어요. 친미 반북으로 많이 되돌려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이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겠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뒤집어 엎고 싶은데 지금 북미 사이에 뭔가 이렇게 타결이 돼가지고 협상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하면 남북 관계가 또 발전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남북 정상회담 못하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정상회담 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판을 깨자. 이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어떤 처지가 있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뭔가가 발사가 됐죠.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사한 게 잠수함에서 쏜 거냐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밑에 이제 잠수함 대신해서 발사 이 장치만 물 밑에서 가라앉혀 놓고 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보면 원래 SLBM은 저렇게 수직으로 쏘면 안 되거든요. 수직으로 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불발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밑에 있는 잠수함 맞겠죠. 그래서 SLBM 쏠 때 저렇게 안 쏩니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울여가지고 옆으로 쏴요. 근데 이번엔 그냥 수직으로 쏘더라고요. 그래서 고각 발사를 했죠.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쭉 떨어졌어요. 옆으로 안 날아가고. 그렇게 이제 쏴서 도대체 사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쏜 건데, 이번에 이제 북미 실무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SLBM을 쐈어요. 왜 쐈을까? 일단 SLBM이 어떤 무기인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 이건 뭐 몇 년 전에 처음 북한에서 SLBM 쐈을 때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는 물속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음파 탐지 밖엔 방법이 없거든요. 레이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음파 탐지는 멀리까지 탐지는 못합니다. 가까운 곳만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까지 하냐면 태평양 전역에다가 음파 탐지 기기를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혹시 잠수함 오면은 그거를 파악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깔아놨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사실 빈 구석이 되게 많죠. 뭐 촘촘하게 깔 수는 없으니까. 뭐 수천만 개를 깔 수는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 잠수함이라는 게 물 밑으로 돌아다니면 거의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물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잠수함이 물 밑에 있다가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어디서 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미사일 발사를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 날아가서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알겠죠. 그럼 미국의 이제 워싱턴, 뭐 펜타곤 이런 데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미사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SLBM이라는 게 흔히 이제 그 핵 전쟁, 전략 핵 전쟁에서는 최후의 무기다, 궁극의 무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20세기 인류를 구원한 무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 뜬금없이 무기가 인류를 구원하느냐? 저것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핵 전쟁이 났을 건데
저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핵전쟁을 하고 싶어요. 미국이 소련에다가 핵무기를 막 수천 발을 쏘려고 했는데 보니까 소련의 핵잠수함이 바다 밑에 어딘가에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소련 본토를 완전히 초토화해도 네네. 그래서 북한이 핵잠수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사거리 3,000km 미사일 SL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사일에다가 미사일 크기로 봤을 때 연료를 더 넣으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건 사거리 7,000km짜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뭐 핵잠수함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원래 공포라는 거는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알면 무섭지 않아요. 아는 걸 통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니까. 근데 북한 SLBM 사거리가 얼마인지 핵잠수함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미국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있으면 어떡해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북한이 한 단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더 센 것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한 거는 약간 좀 이제 특이했는데 자 일단 왜 회담 전에 갑자기 이걸 공개를 했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준비 안 해왔을 거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었겠죠.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역시 맞아야 된다. 네. 네. 결국 지금까지 북미 사이의 대결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뭐 핵실험을 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뭔가 한 대 맞았을 때 미국이 결국은 대화에 복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담 전에 한번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사실 살살 때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올해 들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만 계속 쏴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아 저거 괜찮다. 뭐 단거리 미사일쯤이야 뭐 누구나 쏘는 거 아니냐. 괜찮은 거고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북미 합의 위반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거리 미사일만 쏘다가 갑자기 SLBM을 빡 쐈어요. 중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서초동에 3만 명 모이던 집회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2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타격을 준 거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안 들고 오면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를 맛만 보여준 거예요. 이건 올해 보여줄 거고 내년부터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걸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아직까지 새로운 계산법은 계산을 못했네요. 자, 그런 상황. 결국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면 다시 작년에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새로운 계산법을 연말까지 안 가져오면 결국 대결로 가는 거예요. 갈림길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돼 있죠. 근데 결국 대화냐 대결이냐 어느 길로 가든 결국 결론은 다시 모이네요. 결론은 하나다. 결국 미국이 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 대결로 간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전쟁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겠냐라는 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폐 세력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순간부터 조중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머지않았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는 게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집결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폐 세력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국내에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미 대화, 북미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국내 정세에 그대로 직결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2주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하면 제가 그냥 제 느낌에는 그 박근혜 탄핵 촛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박근혜도 물러났잖아요. 대통령도 물러나는 판인데
검찰이 뭐 힘이 있나?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항복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항복을 안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200만 촛불이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 여기에도 저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 한 8월 달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태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부터 이 사태가 이제 발발한 건데 한 달, 두 달 가까이 검찰이 완전히 이 조국 일가를 탈탈탈 털었어요. 그 자유한국당은 삭발까지 하고 뭡니까? 언론들도 완전히 난리를 쳤죠. 이게 뭐냐면 총공세를 한 거예요. 적폐 총공세가 펼쳐진 거죠. 그것도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훨씬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사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문재인 정부가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기감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인데 어떻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놨는데 이걸 적폐 세력들에게 뺏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위기감이 국민들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쪽은 전면전을 선포를 했어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서초동에 지금 촛불이 모이고 있다. 모여야 된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서초동에 촛불이 있네? 뭐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나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확 커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촛불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폐 세력들이 움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검찰이 뭐 수사 포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계속 구속영장 청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뭐 전혀 꿀리지 않고 있고 언론들도 여전히 난리죠. 언론 지금 이 논조가 별로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적폐 세력이 포기하거나 개혁 세력이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타협으로 적당히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협한다는 건 이런 거죠.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죠.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처리할 테니까 너네도 조국 장관 그냥 조국 장관 놔둬라. 인정해줘라.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검찰 개혁 안 할 거면서 조국 장관 계속 앉혀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타협은 의미가 없는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적폐 세력들은 지금 뭘 노리고 있을까? 저들이 구상하고 있는 흐름은 뭐 뻔히 보입니다. 이런 거죠. 일단 조국 장관 무조건 무릎 꿇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는 청와대까지 충분히 쳐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완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겠죠. 사법개혁 좌절시키고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갈 거예요.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제2의 박근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게 기본 구상 아니겠는가 이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하고 무슨 타협과 협상이 있겠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백만 명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항복할 거라고 봤는데 물러서지 않아요. 왜? 자기들도 물러서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총공세에 밀리는 것밖에 없죠. 서로 죽지 않으려면 여기서 완강하게 버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도 못해요 지금.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일진일퇴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판을 뒤흔들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화로만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른 판을 뒤흔들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0년대에 재밌는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군산 지역에 이제 모 노조에서 그 이제 이 파업도 하고 막 노동쟁의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주가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군산 지역에 뭐가 있냐면 군산에 그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하루는 이제 미군 기지의 무슨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한번 했었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다 타결이 된 거예요, 협상이. 신기하죠? 어떻게 가능했냐?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사업주한테. 야, 노조 애들 미군 기지 못 오게 막아라. 그래서 갑자기 협상이 타결이 돼버렸어요. 전혀 관계없는, 파업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투쟁 한번 하고 왔더니, 네, 뭔가 지금 성동격설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뭐냐?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본가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인이구나. 이 위에 있는 상관을 직접 치니까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지금 뭔가 이런 사안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도 의의 깊은 투쟁이었죠. 미국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지금 11.2 투쟁도 우리가 뭐 검찰개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일 반자한당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민족 자주 문제, 이거를 제기를 해서 판을 뒤흔들어야 되는 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주 훌륭한 투쟁을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판을 뒤흔든 것 중에 사실은 진짜 이 메이저급, 핵폭탄급 판을 뒤흔든 건 바로 남북관계 문제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작년 9월이었습니다. 부산에 뭐가 있길래 갑자기 부산 얘기가 나오냐. 원래 서울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11월 달에 부산에서 한 아셈 정상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언론 보도가 그냥 잠깐 나온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 아셈 정상회의 참석할 수가 있다. 초대를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있지 않겠느냐라고 잠깐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브리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다들 주목을 했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그거 뭐 잘못 와전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 준비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탁현민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뭐죠 무슨 행사 담당 무슨 자문위원이에요. 네, 이 자문위원인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한 아셈 회의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또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실제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호텔 업체들에서는 우리 호텔에 좀 와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언론에 흘리고 있고 막 서로 이제 유치 경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통해서 남북 관계 뭔가 새로운 뭔가가 뚫려야 되는데,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뭔가 의욕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고, 분위기도 지금 남북 사이에 별로 좋지도 않고, 될까 싶긴 한데, 만약에 된다면, 완전히 판을 다 뒤흔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개혁, 뭐 조국 사퇴냐, 뭐 사수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 남북관계 문제로 완전히 모든 게 다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을 뒤집는 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발끈했죠. 그래서 나경원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조국 덮기용이다. 왜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자기들한테 매우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흘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남북관계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한번 이슈로 해서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바라고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제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들 다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답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답을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놓는 게 뭡니까? 노동자들 더 쥐어짜는 거.
그래서 최근에도 뭐 국무회의에서 뭐 이상한 거 막 통과시켜 막 그러잖아요. 노동자들 쥐어짜는 것밖에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지지율 더 떨어져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정답 어디 있느냐? 남북 경제 협력에 있단 말이에요. 남북 사이에 철도 놓고 도로만 뚫어놔도 저절로 경제가 막 일단 주가가 폭등하겠죠. 거기에 뭐 러시아 가스관 연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가스비를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완전히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매우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슈들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 그럼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게 뭔가? 남북 정상이 왜 계속 안 됐던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미국에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승인을 안 해줘요. 그리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죠.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한국 방문은 이런 걸 다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부산 방문하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부산 방문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안 하겠어요? 이건 미국이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미국과 무관하게 그냥 돌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가 되든 대결을 하든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은 아까 자유한국당이 우려한 대로 적폐 세력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뭐 하겠어요? 남북 정상회담 환영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 환영합니다. 이러겠어요? 절대 안 하죠. 또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오 잘한다 그러겠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국과 적폐 세력들은 위기에 몰려있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몰락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아직 약해진 건 아니에요. 상당히 세요. 예상외로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 진보, 민주, 개혁 세력들은 단결을 해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뿔뿔이 흩어지면 적폐들에게 또 당합니다. 단결해서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는 걸로 끝낼 거냐? 아니죠. 적폐 세력들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압할 건가? 자주와 통일 영역에서 이들을 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주, 민주, 통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폭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편향도 있어요. 서초동 촛불 막 불 붙으니까 저것만 잘하면 저기에 편승하면 우리는 이제 다 될 것 같다. 우리 하려는 거 저기서 다 하고 다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초동 촛불만 잘 들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 총선까지 무난하게 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세요. 이번 주 촛불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촛불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주최 측에서 지금 내부에 내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촛불 하면 가서 촛불이나 들지라고 했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때가 벌써 다가왔어요. 3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자주민주 통일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역량을 총폭발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미국 제압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 그럼 남북관계 새로운 활로가 열렸을 때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제압됐을 때 그 뒤로는 사실 남북관계는 더 이제 가로막을 게 없는 거,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 대결을 하든 대화를 하든 우리는 미국과 무관하게 우리 민족끼리 간다. 이런 자세만 계속 견지하고 있으면 미국은 어차피 올해 안에 새로운 구상 못 가지고 가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밟힐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절반 지났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도 충분히 통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 더
빨리 활짝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주민주통일 세력이 완전히 제압하느냐의 일대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애들이 지금 이번 이제 이 조국 사태를 막 일으켜가지고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잡아가지고 계속 혼란에 빠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혼란을 계속 일으켜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 더 이상 뭐 다른 이 혼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 게 내년 총선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고 이 총선에서 이 자주민주통일 세력이 완전히 압승을 했을 때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압승을 했을 때 중대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중대 국면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